한 척의 군함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간이 만드는 대부분의 물건이 그렇듯 군함 역시 설계로부터 제작이 시작된다. 설계는 크게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개념 설계는 군함이 어떤 모양과 기능을 갖추고 어떤 장비를 탑재할 것인지 기본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단계로, 여기서 기술적인 지침은 물론 함정 건조에 드는 비용도 대략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기본 설계는 개념 설계에서 밑그림을 그린 것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함정의 재원 및 성능과 탑재 무기 체계 및 장비의 배치, 그리고 장비 사양과 체계 간의 연동 등을 확정하게 된다. 상세 설계는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를 위한 세부 공작 도면을 작성하고 시운전과 함 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설계가 완성되면 함정을 실제로 만드는 건조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먼저 강제를 설계대로 절단하고 조립하는 단계를 거쳐 의장, 부장, 탑재 등을 진행한다. 이렇게 함정의 모습이 거의 갖춰지지만 사실 여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육상에서 진행된 것이다. 모양을 갖춘 배를 물에 처음 띄우는 과정을 진수라고 하는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진수식으로 함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수가 끝나면 시운전을 거치게 되는데 계획대로의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강도나 안정성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시운전까지 마친 함정은 조선소에서 해군으로 인도되고 정식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진수와 취역을 끝낸 함정은 해양에 배치되지만 최초의 계획대로 작전 운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전력화 과정을 1년여 정도 거친 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975년) 대한민국 최초의 구축함 건조라는 포부와 함께 시작된 울산함 건조. 우여곡절 끝에 1976년 해군과 현대조선이 함께 설계 작업을 시작하며 국내 최초의 대형 전투함 건조라는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과연 국내 기술진의 설계대로 2200톤급 함정을 건조할 수 있을까? 울산함 개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호위함인 울산함 건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해군 병기 분야의 전문 장교로서 울산함의 무장을 책임지셨던 분입니다. 안기원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기원입니다. 울산함을 포함해 수많은 함정을 지휘해 오시며 우리 바다를 수호해 오신 분이죠. 한상기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기입니다. 울산함의 설계와 건조 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하셨던 김태훈 제독 나오셨습니다. 네, 김태훈입니다. 해군 조함장교로 근무하시면서 울산함의 개발 건조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김덕중 감독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에서 다양한 함정의 설계와 건조에 참여하시고 해군 조함단 부단장을 역임하신 심희섭 제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희섭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울산함의 이제 건조 과정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해군 장교들의 이 건조 감독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도재 제독의 글을 보니까요, 이것 말고도 이 건조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태훈 제독님, 이제 특히 도장 작업, 특히 이제 페인팅을 언제 할 것이냐를 두고요, 해군하고 현대에 있어서의 이제 갈등이 좀 심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면은 그 페인트 문제 때문에 해군과 조선소 간에 큰 마찰이 있었고 대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도장 작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외관상 보기 좋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 구조물, 원재료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그대로 보존, 유지해서 수명을 오래도록 갖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뭐 철판이라든가 알루미늄 또는 다른 금속 재료가 있는데 그냥 자연 상태에 두면은 쉽게 얘기하면 녹이 쓴다든가 해서 보기에도 안 좋지만은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게 일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군함과 상선의 또 차이가 또 작업을 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선은 그 공간이 크고 의장품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수정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함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통 자체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기관실이라든가 전투 정부실에를 가보면은 수많은 장비들이 있고 또 수많은 케이블, 그다음 파이프, 그다음에 통풍관, 뭐 천정과 벽은 온통 장비와 의장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페인트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한번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상선같이 간단한 부분에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군함은 너무 많은 의장품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선박에 보면은 선박 내부, 그러니까 함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부에는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품을 설치하고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작업이 끝나면은 거의 평생 동안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된다면은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부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부식되고 녹슬고 수명이 짧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 함정이나 일반 배의 이제 외부에 봤을 때 특히 수면하 바닷물에 접촉하는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장이 잘못되면은 특히 수면하의 경우는 그 해조류라든가 또는 조개가 서식을 하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식이 되고 많이 끼게 되면은 속력을 내는데 저항을 받아서 저하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력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 소모량이 더 초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장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별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그 후에 사용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조선소에서는 군함을 현대 조선소에서는 해본 경험이 적었죠. 자기들 상선만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관, 엄도재 감독관님은 그걸 비롯해서 이제 실무자들은 그 이전에 소형 고속정이라지만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인트의 순서를 잘 지키도록 요구를 많이 했죠. 근데 조선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페인트 절차와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인트를 그 여성들의 화장에다가 비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화장을 하려면 우선 피부 표면을 깨끗이 첫째 다 깨끗이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 화장을,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초 화장을 하고 그다음 뭐 2차, 3차 화장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찬가지라보다도 그와 같은 순서. 우선 표면 처리가 완벽해야 됩니다. 먼지도 없고 이물질도 없고 깨끗해야 되고 특히 습도, 온도 그것을 잘 지켜서 페인트를 1차 페인트를 한 다음에 화장하듯이 1차 페인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도료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의해서 2차, 3차 이렇게 갔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온도나 습도를 지키지 못했거나 이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결국 시간, 비용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 작업한다는 것은 특히 뭐 CIC 전투정부실 같은 경우는 천정에 의장품들이 수없이 붙습니다. 그걸 수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이제 심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예, 단순한 게 도장 작업, 페인트 칠이라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예.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이후의 작업에서 중요한 또 역할 순서상에서 예.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안기원 대령님과 함께요. 우리가 이제 울산함의 이제 무장 체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대령님, 이제 우리로서는 처음 이제 건조하는 이 그 호위함이기 때문에 이 울산함에 장착할 이 무기 체계도 조금 다른 체계를 좀 갖춰줬을 테고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습니까? 당시 선진국에서 호위함급에 사용하던 전체 무기체계 자료를 수집해서 선정 대상으로 검토를 한 후 우리 해군의 특수한 요구 조건에 맞는 장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적인 북한 해군은 당시 주력 함정들이 소형 고속정, 소련제 유도탄 고속정 등 소형 함정이 주로 있었으며 또 그 당시에는 많이 간첩선이 출몰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속 간첩선을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 체계 소요도 함께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고 짧은 시간 내 대량의 포탄을 사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해외에도 많이 이제 나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이를 위해서 본인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그 여러 나라에 있는 장비 제작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당시 미 해군 신조함이 설치됐던 마크 92 모드 2 사격 통제 장치가 제3국에 공급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함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네덜란드 시그널사의 WM28 사격 통제 장치를 선정하였고 주포로는 이태리 오토멜라사의 76mm 함포, 그다음 부포로는 미국 에머슨사의 30mm 트윈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많은 과정을 또 거쳐서 또 무장체계 정착하는 이런 과정들도 또 이제 또 심혈을 좀 기울이셨는데요. 우리 심재동님께서는 이 울산함보다는 그 후속으로 나온 이제 이 그 양산함에 이제 건조 감독관으로 이제 근무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후속함을 건조하는 입장에서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울산함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 이제 평가를 하고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울산함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울산함에 대한 그 느낌이요. 제 느낌이 최신의 전투함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우리의 조함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함정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울산이 뭐 완벽이라는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 당시로는 최선을 다한 역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개선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상부 구조물의 중간에 오투 갑판이 균열이 됩니다. 상부의 경량화를 위해 가지고서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합금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관 생도들을 태우고 원형 훈련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그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쉽게 그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라는 건 찢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상부 구조물이지만. 그래서 보강할 것, 어떻게 보강할 것을 이제 생각하다가 역시 그 후속함에도 구조 개선을 다시 해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해가지고 또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서 방사형 구조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이거를 갖다가 그 구조 보강을 하는 것을 설계를 해서 건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강하게 잡아가지고 위를 강하게 잡아보니까 이게 응력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실까지 응력이 전달이 돼가지고 기관실 격벽이 찢어지는 그 균열이, 거기는 이제 철판이죠. 거기는 물론 그런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습니다. 결국은 해군에서 2002년에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량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축성 연결부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갑판하고 선체 외부에 보강판을 설치해가지고 현재 그 남아있는 호위함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교훈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대형 함정들은 다 이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죠. 값진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울산함 이제 사업의 그 목적이요. 이제 유도탄을 장착한 구축함을 이제 건조해 나는 것이 원래 사업 목표였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안견 대령님 이제 유도탄을 선정하는 과정도 또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우리 해군은 함대함 유도탄 보유를 희망하였고, 그래서 미 해군 측과 여러 차례 공급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픈 함대함 미사일은 미 해군에 막 실전에 배치된 유도탄으로서 제3국에 특히 한국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방안을 강구하는 여러 미팅을 통해서 그럼 차선책이라도 찾자. 그래서 하픈 함대함 유도탄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중동전에서 그 성능을 확인시켜준 프랑스제 엑소셋 함대함 유도탄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고, 초기에 2척분 20발의 엑소셋 유도탄을 구매하게 됩니다. 또 본인은 유도탄 정비 과정 이수를 위해서 당시 대위 계급으로 대원 6명과 함께 프랑스 제작 회사에 가서 정비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해군이 엑소세트 유도탄을 구매했다는 걸 확인한 미 해군은 나름대로 많은 숙고를 한 다음에 드디어 한국 해군에게도 하픈 유도탄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FMS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정부 대 정부 계약입니다. 방식으로 하픈 유도탄을 한국 해군에 판매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픈 유도탄은 진해 해군 시설에서 울산함에 설치돼서 1981년 초반 전력화 시 취역할 때 울산함이 탑재된 상태로 취역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 근해에서 있었던 한미 해군 림팩 훈련에 저기 계시는 한상기 제독이 울산함의 자매함인 마산함 함장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그 림팩 훈련에서 우리 해군으로서는 첫 번째 하픈 실전 발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45마일 밖의 표적에 대해서 발사가 됐고 정확히 명령하는 것을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방송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유도탄이나 탄도탄
화면을 보면은 엄청 빠른 속도로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함대함 유도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속도가 마하 1로 좀 빠른 전투기 속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비행하는 고도는 수면하 10m, 20m로 아주 낮게 이제 해수면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민팩 훈련 시 45마일 바깥에 함정 타겟까지 가는데 한 1분 정도 소요가 됐고 한상기 제독께서 이제 책임진 함장의 위치에서 1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하는 걸 충분히 실감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울산함을 이제 건조하는 해 과정을 갔는데요. 마침 이제 울산함 이제 진수식이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뭐 약간 좀 쓸쓸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회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태훈 제독님, 이 울산함 진수식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진수 시기를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4월 8일인가요?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게 80년 4월인데 79년 10월 26일인가? 혹시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당시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죠. 그 이후에 행정 통제 기능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 또 정치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졌고 또 나아가서는 그 여파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상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정말로 의미 있는 진수식이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수식 자체도 소박하고 조촐하게 이루어졌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예, 네, 감독관님. 보통 진수식을 하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 진수식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파티를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소박하다기보다는 너무 초라해서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최소한 파티도 있었지 파티도 없었고 그래서 기분으로 말하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쓸쓸하다기보다는 씁쓸했고 그래서 그때 생각은 그 서거하셨던 박 대통령이 계셨으면 이렇게 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아마 다른 장교들께서도 박 대통령이 이 사업 초기부터 가진 열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와 같이 좀 씁쓸한 기분으로 진수식을 마치지 않았을까 그런 걸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모델의 휴대전화를 출시하기 전 제조업체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 바로 휴대전화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일부러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영하 40도 이하 또는 영상 85도 이상에서 견디는지도 알아보는 등 극한의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한다. 그 과정을 적게는 수만 번에서 많게는 수십만 번씩 반복한다고 한다. 우리 해군의 전력, 군함을 제작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최초의 계획대로 기술적인 측면과 작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계한 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물에는 잘 뜨는지, 제대로 운항을 하는지 끊임없는 테스트의 연속이다. 2,000톤급 이상의 대형 군함 제작 경험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울산함 시운전 과정 또한 도전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한겨울
난방 시설이 고장나 그 원인을 찾는 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고 복원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대형 전투함. 이후 함정 건조 기술의 기준이 되어야 했으므로 시운전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울산함의 시운전은 과연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 네, 준비된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심재동님, 이제 함정이 완성이 되면요, 해군은 이제 인수단을 이제 구성한다면서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함정 인수단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건조 후에 해군에게 이제 인도될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그 방위사업청이 개청하기 이전에는 함정 건조가 완료한 후에 해군에서는 그 전비 전단장을 인수단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전비 전단에 속해 있는 인수평가대와 함장 등 인수승조원을 발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그룹이 그 인수단을 구성을 하고요. 이들을 건조조선소에 파견을 합니다. 인수단장은 해군을 대표해 조선소로부터 함정을 인수하는 그 업무를 하는 거죠. 울산함 건조 당시에는 해군의 그 전비전단이 그 창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인수 시운전 업무 체계가 정립이 안 됐을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장을 중심으로 한 인수승조원이 인수평가대의 임무를 겸임한 거죠. 그래서 인수평가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직접 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한상기 그 선배님 같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함장이야 함승조원은 원래는 탑재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승조원 교육을 그 받으며 향후 함정 운영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인수평가대는 인수시운전을 주관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군에서 인수연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현재도 인수단 구성과 그 운영은 그 주관하고 세부적인 절차가 다소 그 좀 다르겠지만 내용은 그 전하고 과거하고 뭐 대동소이할 것으로 그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가 완료되게 되면 인수시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인수시운전은 함정 건조 과정에서 마지막 그 단계고, 또 이거를 그 건조자 시운전하고 인수 시운전 두 단계로 구분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건조자 시운전은 최초로 탑재된 모든 장비에 대해 구동 시험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 속에서 그 다음에 인수 시운전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인수 시운전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운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재동님, 이제 울산함 인수 과정에서요. 예. 또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또 이런 일화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죠. 예, 2,000톤급 군함을 처음 건조해 보니까 모든 것이 생소하고 경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 특히 그 군함은 장소가 매우 협소한 데서 아주 복잡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사고들이, 아주 사소한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돌아가신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상선에 비해서 멸치만한 것이 속을 많이 태운다는 그런 농담까지 하셨고, 또 설계하고 그 건조하는 과정에서 또 재설계하고 재시공하다 보니까 현대 기술진들의 그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제일 좀 위험했던 일도 한 번 있었는데, 인수를 일주일 남겨놓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통상 그 울산 항내 이제 울산함이 있었는데, 항 밖에가 밖에서는 큰 파도가 쳐도 항내는 파도가 별로 안 치거든요. 근데 그날 울산 항내 파도가 한 3m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배가 막 흔들리는데 그 중간에 이 폰툰셀 그 사각형의 그 셀 하나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배가 흔들릴 때마다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밖으로 밀쳐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갖고 함장님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긴급 출항해갖고 배를 옆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하부음탄실에 침수는 되긴 됐지만 무사히 인수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운전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설계에서 건조까지 과정 뭐 너무 어렵고 또 정성 들여서 해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뭐 나오신 패널 분들께서 다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역시 이제 시운전 과정에 있어서도 애를 태우면서 이 과정 고비를 좀 넘겼던 것 같은데요. 김태훈 제동님, 어떤 것이 좀 기억이 좀 남을까요? 참 많았었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이 여러 가지 종류,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배를 어느 정도 수준에 완성된 다음에 정박 중에 하는 시운전이 있습니다. 부두에 매달아 놓고 시운을 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은 그 다음 계획에 의해서 바다로 나가서 해상 시운전을 하는데, 해상 시운전은 뭐 한대들이 잘 아실 거고, 제가 정박 시운전 중에 한 가지만 애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 안에 그 통풍, 난방, 냉방 장치가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중앙 집중식을 했습니다. 아파트 치면 이제 중앙 집중 난방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국내 기술이 부족해서 외국 장비를 사가져와서 설치를 했어요. 이제 잡다한 설계는 이제 조선소하고 했죠. 그때가 11월 말 정도 좀 됐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걸 시험을 하는데 초기는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난방 시험을 하는데 난방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 기술자가 자기는 쫙 확인한 다음에 자기 것은 문제가 없다 하고 기간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돌아가겠다 가버렸습니다. 조선소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난방이 안 돼요. 상당히 춥죠. 근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승조원들이 항원기 함장님이 아셨다고 저희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게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승조원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책임지고 다 해결해. 참 난감했습니다. 조선소는 이제 시켰죠.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 뭐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지쳤는지 방법이 없는지 그냥 뭐 슬쩍슬쩍 지나가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걱정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애 태우는 게 아니라 막 걱정투성이었죠. 사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게. 그래서 결국 감독관실에서 그 분야가 3분야 정도 되는데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확인해 보면 이상이 없는데 실제로 작동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온도가 조금 올라가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추운 거죠. 뭐 한 12, 3도 올라가면 끝이에요.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없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길밖에 없다. 해서 조선소 이제 실무대를 시켜서 뜯어보라고 분해를 해보자. 안에 보자 하니까 자기들 잘했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분해하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뜯으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일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공구를 빌려서 밤중에 3명이 뜯었습니다. 분해해가지고.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제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우리끼리 책임지게 뜯어라. 어차피 안 되는 거 속 시원하게 안에 내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공기조화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바람이 들어가고 열교환기가 있고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 근데 그건 이제 덮어버리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높이가 1m 정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폭은 한 1.5m 이렇게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계측기를 들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데 처음에 한 5분은 잘 돼요.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또 실망했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한쪽 그 끝에 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밀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저거 뜨더라. 그러니까 실무자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러다 뜯어봐라. 지금 뭐 답답해 죽을 지경이니까. 뭐 뜯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구석에 조그마한 관이 이제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뭐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실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저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담당관이 와서 보더니 말을 안 해요. 야, 뭐냐. 말을 하니까 그러면 설계도면 가져와. 설계도면 필요 없습니다. 왜? 자기가 안다 이거지. 왜 말을 안 해 하니까. 저게 어떻게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자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도 그 전에 검사를 했었던 건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밤중에 뜯어서 분해해서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거의 한 보름 정도였었는데 정말 애 태우는 게 아니라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생각. 아, 또 그런 또 과정도 있었었군요. 예, 이번에 우리 김덕중 감독관께서는 어떤 걸 기억하시는가요? 그 건조 기간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해서 2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예. 26개월이라는 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과감한 도전이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무모할 정도의 도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운전 절차도 사실은 미 해군이 지정한 모든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했던 배관 시스템은 완전히 설치를 하고 그리고 클리닝, 소위 말해서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 연결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수압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흘려보내서 그 압력을 견디는가. 그런데 그 앞에 절차들을 제대로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설치하자마자 바로 수압 테스트를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는 이제 제일 큰 물계통이 이제 파이어 파이팅, 해수 펌프가 돌아가서 화재를 제압하는 그런 시스템이 비교적 고압입니다. 한 7kg가 넘는 고압이고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겠습니다만 소방호수로 물줄기를 쏘면 사람이 맞으면 나가 떨어질 정도의 그 세기가 7kg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수 펌프를 기관실 위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고 담당 이제 부사관이 그 펌프를 돌렸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쿵쿵쿵 하면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당황해서 후부침실로 가보니까 그 배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타일 공사를 한 지가 며칠 안 돼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물 때문에 온통 격실이 다 버린 거지요. 그래가지고 진땀을 빼고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7kg per square centimeter라는 압력이 얼마나 고압인지도 잘 몰랐고 또 그렇게 큰 소리가 배 전체가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건지도 몰랐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을 흘렸고 그 처리 과정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애태우는 얘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 우리 한상기 제동님 예. 어떤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수 과정에서 가장 애를 태웠던 것은 뭐니 해도 황천 테스트 중에 복원력 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군함에 있어서 복원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원력이라 하면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인데 울산함은 배가 한 72도까지 기울어져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2도까지는 기울게 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그러고 원래는 이걸 모델 테스트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술로서는 모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했는데 배를 저희가 이 최대한 기울게 하려고 날씨가 아주 나쁜 날에 나가가지고 키를 오른편으로 최대한으로 썼다가 다시 반대로 돌렸을 때 한 45도까지 배가 기울었어요. 45도면 배에 마스트가 있는데 마스트가 꼭 물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배가 전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45도까지 했는데도 배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 이때 애태웠던 거는 특히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주 추진기관이나 키가 문제가 생기면 배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아주 완전하게 다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 가장 애태웠던 일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예. 안견대령님, 예. 울사람이 또 사격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어려운 점이 좀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 취역한 후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실탄 사격 훈련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실시된 대함 사격 훈련에서는 기존 구축함에 설치된 재래식 5인치포의 연속된 사격에도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했는데 울산함의 경우에는 3인치포 서너 발을 쏜 다음에 표적이 명중돼서 가라앉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음 그 후에 이루어진 대공사격 훈련에서도 리아드 통제 방식으로 S2 훈련기가 끄는 슬리브 타겟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걸 보면서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 저거 미리 뭔가를 설치해 놓고 무선으로 조작해서 터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섞인 탄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 일도 있었군요. 예. 예.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심재동님께 마무리 말씀 이제 부탁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울산함 건조 과정을 예. 통해서 우리가 꼭 교훈적으로 이것만큼은 조금 잘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 좀 엮어주시죠. 최초의 현대식 대형 함정을 그 전투함을 국내 독자 개발해서 향후의 모든 수상 함정이 국내에서 그 독자 개발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 그 자체도 과정 자체도 고난의 역사였지만 그 초기에 독자 개발 결정까지의 그 엄도대 제독님을 비롯한 조함의 여러 성각자분들이 보여준 엄청난 도전과 용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함 개발은 조함의 독자 개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또 함정의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고속정의 설계와 건조에 이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울산함을 갖다 설계하고 건조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 어느 함정이나 설계 건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해군뿐만 아니라 상부 또는 또 국민들에까지도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산함 건조가 실질적인 함정 국산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함 건조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함정의 질을 얼마나 빨리 업그레이드 하느냐는 숙제를 남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울산함 건조로 조함 역사의 굵은 획을 그으신 엄도대 제독님이와 또 울산함 개발에 참여하신 여기 또 계시는 선배님들과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 함정의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울산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한재동님은 이제 그 울산함급 마산 함장을 역임하시면서요. 예,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림팩 훈련에 이제 참가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당시 느꼈던 소감 어땠습니까? 예. 림팩 훈련은 림 오브 패시픽 훈련이라고 하는데 태평양 연안 해군들이 2년에 한 번씩 하와이에서 하는 훈련으로 울산함 건조 10년 만에 한국 해군은 1990년 3월부터 6월까지 울산하고 호위함 2척을 파견하였고 저는 그때 그 한 척의 함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림팩 훈련 참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군함이 해외에서 외국 군함들과 훈련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림팩 훈련 가서 처음 해본 것도 맞습니다. 그 하푼 발사 훈련도 처음 했고 또 이 해군이 지상군을 지원하는 함포 사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는 그 함포 사격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훈련은 기회가 없었는데 하와이에서는 그 섬에
훈련장이 있어가지고 섬에다가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섬에 있는 표적을 명중시키니까 많은 박수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처음 해본 것들이 어뢰 발사 훈련이라든지 또 전자장비의 정밀도 테스트 등 이런 그 한국 해군으로서는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고, 한국 해군의 림팩 훈련 참가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 해군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덕중 감독관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요, 4년간의 이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이 건조를 마치고 울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울사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감독관님께 울사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정의 한번 주시죠. 예. 한마디로 표현은 힘들지만 굳이 해본다면 제 20대 후반 4년 동안 혼신을 다 바친 전투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때 열정과 책임감으로 4년을 그야말로 요새 말로 올인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그 귀중한 하고 소중한 경험과 시간들은 그 이후에 제 인생을 지배하는 큰 지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제 김태훈 제독님과 우리 안기원 대령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 열정을 다해서 건조했던 만큼 그만큼 굉장히 큰 자부심을 또 갖고 계실 텐데요. 울사람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제독께서. 저는 뭐 실무자로서 주로 감독관실에서 조수소에 파견돼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울사남의 시작, 이게 한국형 전투함 울사남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 해군이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프로그램에 엄도재 제독이 계셨다면 더 의미가 있고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뭐니 해도 이 사업에 큰 주역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이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황한기 제독님이신데, 그분도 뭐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못 와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참 열심히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기원 대령께서. 예, 지금부터 1년 반 전인 2014년 12월 30일 진해에서 거행된 울사남 퇴역식에 해군 초청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34년 동안 현역으로 실전에 투입한 후 퇴역하는 울사남을 보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까, 하여튼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아찔한 사건이었으며 어쩌면 울사남이 탄생하지 못할 뻔한 일화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이고 전 구간이, 다음에 지금처럼 시멘트로 된 중앙분리대가 없이 거의 대부분의 구역에서 중앙분리대가 약 1.5m 폭의 이제 흙이 있고 그 위에 잔디가 이렇게 입혀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제독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 중앙분리대 밑을 탁 치면서 포니완이 180도 이렇게 빙 돌아가고서 상대편 레인에 딱 떨어진 상태에서 100m를 그냥 미끄러져 올라갔습니다. 언덕길이었는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앞에서 오는 자동차는 내리막길을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유리 창문을 깨고 올라가면서 이제 외투를 벗어갖고서는 흔들었는데 약 1분 차로 앞에서 고속버스가 오는 것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1분 차로 충돌을 면한 상황에서 엄조대 제동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쁘기보다는 이건 분명히 울산함이 잘 될 것이라는 징조인 거다. 그게 더 기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도재 제동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열정과 의지가 울산함의 탄생에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신 5분의 패널, 그리고 꼭 모셨어야 될 고 엄도재 제독과 황한기 제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호위함 울산함, 지금은 그 임무를 모두 마치고 퇴역했지만요. 울산함이 개척한 함정 자주 독립의 길은 지금 우리 가슴속에 깊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함정 개발사 이야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